1942년 6월 4일 새벽 미드웨이 섬을 향해 다가오고 있던 일본 항모 4척. 이미 암호 해독을 통해 모든 것을 알고 있던 미 항모부대 항모 3척이 미드웨이 섬의 북동쪽에 미리 매복하고 있었는데, 일본군의 목표는 두 가지로, 일단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상륙부대를 통해 미드웨이 섬을 공격하고 점령하는 것과 이 과정에서 진주만 기습에서 해결하지 못한 미 항모부대까지 경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함대에게도 미 항모부대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약 일주일 전이었던 5월 29일에 진주만에 대한 직접 정찰 목적으로 수상 정찰기에 대한 연료 보급 임무를 맡고 하와이 근방에 도착한 일본 잠수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2차 K작전이라는 것이었는데, 1차가 아니고 2차인 이유는 이미 1월 달에 일본이 비슷한 작전을 실시한 적이 있었고, 이에 대비하고 있던 미군이 접선 지역에 함정을 파견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비슷한 작전에 대해 미국이 미리 대비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암호 해독과 관계없이 생각해 놓았어야 했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고, 더 결정적으로는 그 이후 하와이와 미드웨이 사이에 잠수함 부대 산계선을 설정했는데, 이 작전은 누가 봐도 하와이에서 미드웨이 쪽으로 오리라 예상되는 미 항공모함들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제2차 K작전 참가와 더불어 알 수 없는 이유로 잠수함 배치가 늦어졌고, 이로 인해 예정일에 잠수함이 도착했으면 발견했을 미 항모를 발견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 항모부대의 호출부호라고 생각되는 신호를 기함 야마토와 항모 히류에서 포착했는데, 내부 사정으로 이것이 항모부대 사령부에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미 항모들의 집결 지점은 북서쪽에서 오는 일본 함대를 상대하기 가장 좋은 지점이었는데, 일본군은 무언가 나사가 하나 빠진 듯한 작전 수행으로 예정 지점으로 가는 미 항모부대를 포착할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일본 항모부대는 미 항모들이 나타나도 미드웨이 공습 한참 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굳은 선입견을 깨고 신속히 미 항모부대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일본군 스스로가 날려보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6월 4일 오전 5시 34분에 미 정찰기가 일본 항모부대를 발견하고 오전 7시가 넘어서면서 미 항모부대에서 공격대를 발진시켰는데, 이 시간이 넘어가면서 이미 일본 함대의 운명은 거의 결정되었다고 보는 의견도 많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을 묘사한 책이나 영화 등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들이 바로 미 항모 항공대 전투 장면, 그리고 그 전 나구모 주이지 제독의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나구모가 실수했다 혹은 멍청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지만, 미드웨이 해전을 다시 뒤돌아본 미국, 일본인들이 전후에 내놓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나구모 제독이 이후 역사에 기록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배경,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구모 제독을 그런 결정으로 몰아갔는가? 오늘은 여기서 그중 하나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항모는 당시 일본 항모 4척 중 하나이며 제1항공함대의 기함이었던 아카기입니다. 바로 지난번 영상에서 아카기의 함교를 둘러싸고 있는 이것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영상 마지막 부분 오른쪽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당시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의 수상한 부대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앞으로 다가올 전투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은 나구모 주이치 제1항공함대 사령장관이 맡아서 해야 했는데요. 나구모 중장이 결정을 내림에 있어 시간적으로도 급한 처지였지만, 기함 아카기의 함교라는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연구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먼저 당시 구사카 류노스케 제1항공함대 참모장의 증언을 들어보면, 일본 항모부대가 미드웨이 항공대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비록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항공기들이 서로 얽혀서 상공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지만, 항모 상공을 빠르게 지나가는 항공기 엔진 소리, 폭탄이 떨어져서 폭발하는 소리, 그리고 대공포 소리까지 합쳐져 주변이 매우 시끄러워서 아카기의 함교 내에서 간부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함들은 보통 함교에 위치한 스피킹 튜브 또는 보이스 파이프라고도 하는 전성관이란 장치로 함내 다른 부분과 통신을 하는데, 이 장치를 통해 나오는 목소리도 듣기 힘들 정도로 주변 소음이 컸다고 합니다. 아카기의 함교 크기는 기록상 가로가 약 4.57m였다고 하는데, 숫자만으로 함교의 크기를 대충 짐작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서 있는 상황을 상정해봐도 쾌적한 환경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카기 함교를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가로 길이가 4.57m였는데
세로 길이는 약 3.65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 구조물의 앞부분 일부만을 함교가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좁은 함교에 보통 나구모 포함 많은 수의 간부들이 서 있었는데 사람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해도를 놓는 작은 테이블 등도 있어서 매우 비좁았습니다. 함교에는 일단 나구모 장관, 후사카 참모장, 겐다 항공 갑참모가 항상 자리에 있었고 당연히 아오키 타이지로 아카기 함장도 함교를 지켰을 것이고 아카기 항해장, 미우라 요시시로 중좌도 항상 함교에 있었습니다. 이 5명이 함교를 항상 지키고 있었던 간부들인데 전후 증언을 들어보면 함교에 있어야 하는 다른 장교들과 기타 수병들을 포함해 최소 12명의 인원이 항상 함교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계속 함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매우 소란하고 복잡한 환경이었습니다. 아카기 함교는 간부들이 서로 어깨를 맞대야 할 정도로 붐볐고 미드웨이 항공대가 하나씩 올 때마다 이게 어떤 공격인지 파악해야 했고 더군다나 전투 시에는 대화도 제대로 안 될 정도로 소란스러웠던 상황. 특히 6월 4일 아침과 같이 그동안 철석같이 믿던 예상과 다른 보고가 들어왔을 때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작전에 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에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고 작전 결정을 하는 사람은 초인적인 집중력과 판단력을 발휘했어야 했다는 게 전후 미드웨이 해전을 연구해온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미드웨이 해전에 참가한 요크타운급 미 항모 3척은 일본 항모와 상황이 달랐는데 일단 상대적으로 함교의 사이즈가 일본 항모 함교보다 더 컸고 특히 미 항모는 함장이 위치한 함교와 태스크포스 사령관이 위치한 함교가 달리 위치해 있어서 함장과 사령장관이 같이 부대 낀 일본만큼 복잡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고 태스크포스 사령관이 함교의 복잡함을 피해 자신의 참모들과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 항모는 계속 공격당했지만 미 항모는 그렇지 않았고 준비했던 대로 출격만 시키면 되는 상황이었던 것도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드러나겠지만 출격만 시키면 전부 잘 찾아갈 수 있을 것이냐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나구모가 좁은 함교에서 고생하는 사이 일본 함대는 또 한 번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미드웨이 주둔 항공대 일본 항모 공격은 1차가 육군 B-26 해군 어벤져 총 10기였고 2차가 해병대 핸더슨 소령의 돈틀리스 편대였는데 두 차례의 공격으로 끝난 것은 아니고 3차 공격대가 일본 항모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편대는 육군 소속이고 월터 스윈이 중령이 이끄는 B-17 폭격기들이었습니다. 이 편대는 미드웨이에서 아직 일본 항모 발견 소식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이륙해서 남서쪽에서 오고 있고 이미 전날 교전을 치른 일본 상륙부대 공격을 위한 편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편대는 북서쪽에서 나타날 것이 거의 확실한 일본 항모 위치가 확정되면 바로 방향을 틀어서 일본 항공모함들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미리 받았는데 항모 발견 소식이 들어오자 바로 북쪽으로 향해 이제 일본 항모 위치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 폭격기들은 원래 오전 7시 32분경 일본 함대가 위치한 근해에 도달했으나 일본 항모들을 실제로 발견한 것은 시간이 훨씬 더 지난 8시 1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일본 항모부대를 향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스위니 중령의 B-17 편대는 일본 항모부대의 북서쪽에서 즉 후미에서 접근했습니다. B-17은 급강하 폭격기도 아니었고 글라이드 바밍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2만 피트 약 6,100m 상공의 고고도에서 일본 항모들의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B-17 15기 중에 2기는 600파운드 약 272kg 폭탄 8발씩을 장착했고 나머지 폭격기들은 500파운드 약 226kg 폭탄 8발씩을 장착했습니다. 스위니 중령의 B-17 편대는 도합 120발의 폭탄을 일본 함대에 퍼부을 수 있었지만 급강한 폭격이 아니라서 사실 명중률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8시 10분에 시작된 B-17 편대의 폭격은 당시 촬영한 사진들이 남아있는데요. 당시 B-17 폭격기들이 제로 전투기의 실용고도 위에서 공격을 가했기 때문에 폭탄을 투하하는 동안 제로 전투기들의 공격을 거의 받지 않아서 아마도 사진 촬영을 할 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사진의 오른쪽 아래에는 B-17 편대의 폭격을 피해 회피 기동하는 항모 아카기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 호위 구축함이 왼쪽 위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상공에는 옅은 구름이 끼어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360도 회전하면서 회피 기동을 하고 있는 이 항공모함은
역시 B-17 폭격기의 공격을 피하고 있는 소류입니다. 이 사진은 같은 시간 공격을 당하고 있는 항모 희류입니다. 회피기동을 하고 있는 항모 주위로 B-17에서 떨어진 폭탄들이 보입니다. 이 사진은 방금 전의 희류 사진을 좀 더 확대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진 설명에는 비행갑판 후미 부분에 바로 이곳에 작게 보이는 것이 이 항모가 희류라는 것을 나타내는 식별 표시인 일본어 가타카나 히자라고 합니다. 사진에는 너무 작게 나와 있긴 한데 조금 자세히 보면 확실히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43년에 간행된 미 해군의 공식 미드웨이 해전 기록을 보면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대로 일본군의 대공 사격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일본군 대공포탄이 B-17 고도에 맞게 올라왔지만 거의 대부분 비행하는 B-17을 따라오지 못하고 기체 뒤에서 터졌다고 합니다. 또한 B-17 조종사들은 3발의 폭탄이 2척의 항모에 명중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 스위니 중령의 편대가 투하한 폭탄은 전부 빗나갔습니다. B-17 편대는 한 발의 명중탄도 못 맞추었지만 격추된 기체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미드웨이 항공대 세 번째 일본 항모 공격 이외에 오전 8시 10분에 일어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미 잠수함 노틸러스는 니미츠 제독이 미드웨이 근해에 배치한 미 잠수함들 중 하나였는데 윌리엄 브록만 소령의 지휘하에 6월 4일 아침에도 정찰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55분 노틸러스는 잔망경을 올리고 보다가 일본 함대를 목격하는데 바로 항모부대의 앞에서 호위하던 전함 키리시마와 경순양함 나가라 그리고 구축함 2척이었습니다. 노틸러스는 잔망경을 올리고 보다가 잔망경이 수면에 만드는 이런 항적 같은 것을 페더라고 하는데 이것이 발견되어 제로 전투기에 공습을 받았습니다. 오전 8시에서 8시 10분 사이, 즉 핸더슨 비행대가 공격을 하고 있을 때 노틸러스는 일본 구축함들로부터 폭뢰 공격을 받았지만 이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이것이 미드웨이 해전에서의 노틸러스의 첫 번째 액션이었습니다. 하지만 노틸러스의 전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이어집니다.